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SPC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강의에서 오늘 마지막 동영상이고요. 이 품질 경영이라는 주제,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자, 오늘 이 수업은 좀 이렇게 뭐 수리적이나 뭐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보다 좀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캐퍼빌리티 매저에 대한 얘기, 로버스트 프로세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오늘은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큰 주제에서 좀 전략적인 어, 좀 경영 시사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퀄리티라는 말, 이게 품질이죠. 이 퀄리티에 관련된 이 구루즈라는 말은 전문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필드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큰 업적을 만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몇 사람을 좀 소개할 텐데요. 자, 먼저 오른쪽 사진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보이는 이 사람이 자, 이름이 월터 슈왈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왈츠라는 이제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1920년대 벨랩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에디슨이 발명가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그래서 벨랩에서 그 당시에 일을 했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컨트롤 차트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SPC에서 배웠던 그 컨트롤 차트. 그래서 그것의 어떤 우리가 배웠던 그런 컨트롤 차트의 이름을 슈왈트 차트, 슈왈트가 생각해낸 철학을 반영한 그런 컨트롤 차트였어요. 그래서 슈왈트라는 사람이 컨트롤 차트를 개발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좀 전략적인 얘기를 할 때는 퀄리티 어슈어런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품질의 보증,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우리의 어떤 확신, 그 다음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필드에서 아주 선구자적으로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 제 세계 2차 대전 그 당시에 1940년대죠. Developed courses during Second World War to teach statistical quality control technique to engineers and executives of companies that were military suppliers. 2차 세계 대전 중에 사실은 이 데밍이라는 사람이 벨랩이라는 곳에 인턴을 갔다가 슈왈츠를 만나요. 그래서 월터 슈왈츠로부터 컨트롤 차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품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전쟁 중에 군수품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 총을 사용하는데 총이 갑자기 발사가 안 돼. 그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리터리 서플라이어스를 공급하는 방위 산업체,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 기업들의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 테크닉을 가르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교육을 한참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연합군, 특히나 이제 미국이 다시 일본을 좀 경제적인 원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데밍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스태티스컬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티칭을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통계학에 기반을 둔 컨트롤 차트를 기반한 이 SPC에 대한 모든 이런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느냐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더 큰 업적은 이 사람이 나중에 무언가를 하나 느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의 품질의 향상이라는 것은 그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나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잘한다고 해서 제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경영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당시에 잘 나가던 우리 이제 패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석권하던 시절 뭐 샤프, 뭐 파나소닉, 뭐
토요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CEO들에게 경영진의 생각이 바뀌어야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뭐 이런 주장을 강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특히나 미국의 어떤 산업 리더들이 보니까 일본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 다시 벤치마킹을 갔죠. 미국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미국인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품질에 관련된 어떤 철학을 전달하고 있더라. 그래서 뒤늦게 미국에서 다시 데밍 박사에 대한 재조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일본이 우리 미국보다 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느냐를 탐구하다 보니까 데밍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위키피디아나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할 사람은 여기 이제 주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도 데밍을 따라서 데밍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요. 이제 일본에서 또 품질 교육을 정신 교육부터 해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전략적인 품질의 기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획을 잘해야 된다. 기획을. 그냥 뭐 열심히 제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개선시킬 건지 기획을 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책도 좀 쓰고 했는데요. First write about the cost of poor quality. Cost of poor quality, COPQ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즉, 품질이 나쁘면 나중에 후속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기업에 있어서 그런 주장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도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주란의 트릴러지, 즉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어떤 활동들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활동을 경영진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퀄리티 플래닝,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임프루먼트 이런 활동을 잘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퀄리티 향상시키자가 아니라 단계별로 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이 사람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주란 인스티튜트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웠던 어떤 교육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국 사람인데요. 파이겐바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1951년도에 어떤 개념을 주장을 했냐면 Introduced the concept of total quality control, 즉 TQC라는 주장을 해요. 자, TQC라는 건 뭐냐면 제목부터 보시다시피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야.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어느 기업의 제품이 잘 만들어지려면 그 생산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부서 아니 뭐 인사 조직에 있는 직원 그 다음에 심지어 회사에 경비를 쓰는 경비 아저씨까지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회사의 문화가 바뀌고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 통계학에 기반을 두었던 컨트롤 차트, 즉 품질 관리라는 주제가 경영학의 이슈로 크게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QC가 나중에는 이제 원래는 SQC에서 시작했어요. Statistical Quality Control에서 이제 Total Quality Control이라는 말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Total Quality 좀 더 넓은 범위의 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철학적인 어떤 학문의 분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요. 자, 그 대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통계학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경영학의 분야로 퀄리티라는 이슈가 옮겨갔다. 자,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기업의 제품의 품질이라는 것은 일시에 갑자기 어떻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 퀄리티라는 주제가 공부를 해보면
뭐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사실 많이 적용이 되죠. 우리 개인이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시험을 치는데 토익 지금 내가 900점을 받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뭐 400점이다. 400점에서 갑자기 900점으로 갑자기 뭐 한두 달 있다가 점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한 3년의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조금씩 늘 뭐 한 스텝씩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적에 도달한다. 자, 그런 깨우침을 사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1979년에 emphasize the cost of poor quality far outweigh cost of preventing poor quality. 자, 여기 벌써 무슨 퀄리티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죠. cost of poor quality가 far outweigh cost of preventing poor quality. 자, 그러니까 나쁜 품질이 발생해서 드는 비용이 사실은 나쁜 품질을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 이런 주장. 즉 나쁜 품질을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게 기업 차원에서 뭘까요? 그래요. 교육, 훈련 뭐 이런 거예요. 교육, 훈련 시키는데 돈 아끼려고 작게 썼다가는 나중에 품질 문제 생겨가지고 뭐 소송도 걸어야 되고 뭐 제품 다 리콜도 해야 되고 엄청난 큰 비용으로 다가온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어요. 어디서?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Quality is Free라는 책을 씁니다. Quality is Free, 품질은 공짜다. 사실 이 말의 뜻은 지금 애초부터 교육과 어떤 훈련에 어떤 회사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때 지금 이제 예방할 때 쓰는 이 돈은 나중에 품질 문제가 발견되어서 쓰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품질을 공짜로 얻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1984년에 Defined Absolute Quality Management 이 절대 품질이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품질에 대한 정의를 막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사실은 품질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다 설명하긴 그렇고 이 사람도 자기가 주장한 품질의 정의가 있어요. 품질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Conformance to requirement. 요구 조건에 대한 수능, conformance, 일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품질이 좋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프리벤션이라는 게 예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Zero defect, 불량률 제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품질 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한 바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시가와라고 하는 일본 학자인데요. 대학 교수고요.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 Promoted Use of Quality Circle. 제가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품질의 서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조그마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품질 분임조라는 말을 쓰는데 딴 게 아니고 회사 내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 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팀을 조직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각 회사 내에 존재하는 품질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고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런 노력을 경영진이 붙도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이런 개념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1945년 뭐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외국에서도 지금 이 품질 분임조 활동의 성과물을 서로 발표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업적이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
생선뼈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품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좋은 기법인데요. 뭐 심플하지만 좋은 기법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nal customer. 고객을, 우리 제품을 사가는 외부 일반 고객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전달받아서 후속 공정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도 우리의 고객이다. 즉 내부 고객의 개념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일을 하고 이 일을 이어서 할 사람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 내에, 우리 회사 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철학을 전파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그 퀄리티 구루들이 얘기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퀄리티와 코스트의 관계. 품질이 좋아지면 품질 좋아지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대충 하다 보니까 또 퀄리티가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필립 크로스비의 퀄리티 이즈 프리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돈을 조금 써가지고 예산을 써서 퀄리티 향상에 노력하면 나중에 큰 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퀄리티가 좋아지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트 퀄리티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Difference between price of non-conformance and conformance. 규격에 일치하느냐, 규격에 불일치하느냐의 그 비용의 차이가 바로 품질의 비용이라는 것이고, cost of doing things wrong. 뭔가를 일을 잘못되게 하는데 드는 비용, 즉 cost of poor quality. cost of poor quality.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레버뉴의 한 20-30% 되더라. 그 다음에 cost of doing things right. 이건 잘못되게 잘못된 품질의 제품이 나왔을 때의 비용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데 드는 어떤 품질에 관련된 비용이 있을 거다. cost of achieving good quality. 자, 이것은 레버뉴의 3-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필립 크로스비가 썼던 이 퀄리티 프리라는 책이 보면은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프로피터블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 상당히 롱런으로 보면 우리가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 이유는 그 얘기는 퀄리티를 공짜로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퀄리티와 관련된 코스트가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 더 크게 보면 이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 왼쪽은 지금 내부에서 이 failure가, 즉 품질 실패가 일어나기 전이고요. 이쪽은 일어난 후예요. 근데 그러면 페일리어가 일어나기 그 전에 있는 상황은 어떤 품질과 관련된 비용이 있냐? 자, 먼저 프리벤션 코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방 비용이죠. 미리 발생할 그 품질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쓰는 비용. 예를 들어서 퀄리티 플래닝, 플래닝 잘해야 된다 그랬고요. 뉴 프로덕트 리뷰, 프로덕트 디자인을 잘하고 프로세스 컨트롤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프레이잘 코스트는 어프레이즈 한다는 게 평가거든. 그래서 이건 평가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인스펙션,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비용이 어프레이잘 코스트. 자, 이런 것들은 아직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았죠. 반면에 페일리어가 발생한 후에는 다 페일리어 코스트인데, 자, 인터널 페일리어 코스트라는 것은 내부 실패 비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쪽은 익스터널이니까 이제 외부 실패 비용이네요. 외부 실패 비용. 자, 내부 실패 비용은 어떤 거냐? 스크랩,
rework, retest 그냥 뭐 버리고 내부 우리 공장 내에서 불량품 발생돼 가지고 버리는 거 혹은 재작업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 다운타임 뭐 시간 우리가 좀 프로세스가 지금 멈춰 있는 거 yield loss 산출량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internal failure cost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failure cost는 일단 우리 불량품이 우리 손을 떠났어 기업의 손을 떠나면 컴플레인 들어오죠, 날 리턴 해줘야 되죠, 워런티 물어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비용이다라는 거지. 자, 이런 퀄리티의 코스트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메시지인데 1대 10대 100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1대 10대 100의 원칙.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제일 처음엔 조그만 눈덩이가 점점점 이렇게 눈덩이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프리벤션 코스트가 앞에서 얘기했던 프리벤션 코스트가 1만큼의 돈이 든다면 어프레이절 코스트는 10만큼의 돈이 들고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진짜 실패 비용,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들면 100만큼의 비용이 크게 든다. 이 눈덩이 같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1이라는 돈을 쓰는데 아끼지 마라. 이런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미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획하고 뭔가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 훈련시키고 이런데 노력을 하라. 뭐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코스트 오브 푸어 퀄리티 우리가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스크랩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버리고 리젝트하고 재작업을 하고 뭐 리콜 당하고 고객한테 물건 돌려보내주고 그러니까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다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여요. 당장 우리가 돈이 예산에서 회계장부에서 얼마 나갑니다. 이거 눈에 보여. 그런데 사실은 숨어 있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버그가 빙산이죠, 빙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비용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하이 코스트, 뭐 unused capacity, excessive overtime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숨어 있다. 프로세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크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질과 관련된 눈에 보이는 비용만 이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줄이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여튼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량률 제로를 향해서 노력을 하라.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드워드 데밍이 주장했던 PDCA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어. 사실 이거는 뭐 품질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PDCA는 Plan, Do, Check, Act의 앞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뭔가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한 사항을 실행을 하고 나면 체크를 해라. 반드시 실행하고 체크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체크를 했더니 어떻다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면 어떤 액션을 또 취하라. 이걸 뭐 제도화 시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또 뭐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DCA 사이클을 뭐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모든 문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퀄리티 구루들의 얘기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퀄리티의 이슈로 바라봐라. 당신의 생활 습관의 개선 이것도 퀄리티의 이슈로 삶의 퀄리티의 이슈로 바라보고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이 성장하려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또 기획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카오루 이시가와라고 하는 일본 대학 교수가 주장했던 그 퀄리티 서클 이게 이제 품질 분임조라고 한다고 했죠. 딴 게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라. 그들을 훈련시켜라. 뭐 기본적으로 좀 뭘 알아야지 뭘 개선을 시키니까.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하도록 해라. 규명하도록 하고 문제 분석하도록 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회사 사람들에게 발표하도록 해라. 그래서 서로 이제 치열업 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휴가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팀 조직하고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부터 해가지고 70년대 미국에까지 소개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까 품질 분임조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품질 분임조를 이제 국제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품질 분임조 대회 이 사진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품질 분임조 대표들이 품질 분임조 한 성과물을 발표할 때 심사위원으로 가서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내용을 막 이렇게 발표합니다.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하죠. 자기들 팀을 이렇게 짰고 좀 흐릿해서 안 보이긴 하지만 발표를 하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저도 있고요. 그래서 심사를 하곤 했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 다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시상도 하고 이번에 금상은 싱가포르에 무슨 병원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도 한다. 자,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은 품질 분임조처럼 이게 이제 사실은 팀을 짜는 게 현장에 있는 기업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한 툴들, 즉 도구들을 이제 정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우리가 이제 세븐 퀄리티 컨트롤 툴즈라고 하는데 7가지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레토 어널리시스, 플로우 차트, 체크 시트, 히스토그램, 스캐터 다이어그램, SPC 차트,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레토 어널리시스. 파레토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죠. 여러분 파레토 법칙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number of defect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결함이 총 125개가 조사가 됐는데 이게 어떤 결함이냐 그 원인을 봤더니 poor 디자인 때문에 80건, wrong part dimension 때문에 16건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더라. 건수가 퍼센티지도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자는 거야. 이게 바로 파레토 차트라는 건데요. 방금 앞에서 보셨던 그 건수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라. 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회사 제품에 품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품질의 문제는 대부분이 푸어 디자인이다. 이게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wrong dimension과 defective parts가 거의 전체의 한 70%, 80% 차지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라는 거지. 즉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는 이런 것들도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먼저 집중해야 될 문제를 밝혀내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라.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 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런 그림과 화살표로 이렇게 그리면 대화가 훨씬 쉬워진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이용해라. 그러니까 공장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막 하니까 똑같은 얘기도 막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자, 그림을 이용해라.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체크 시트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카운팅을 하는 도구야. 카운팅. 그래서 이렇게 종이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컴포넌트 리프레스 바일랩 그러니까 이 딴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어떤 분량이 생겼을 때 무슨 건으로 몇 건, 무슨 건으로 몇 건을 카운팅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을 정자를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총 8개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체크와 시트를 쓰라고 만들어서 경영진이 줘야 한다. 현장에.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우리 통계학 공부했으면 다 알 텐데 이 가로축 x의 값이 크고 작고의 순서가 있으면 어느 이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빈도를 세알린다. 빈도를. 자, 그러면 대충 보면 이 값은 대충 뭐 이러니까 이 동네에서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깨우치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a diagram showing the frequency of data related to quality problem. 주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값이 어디서 주로 나타나고 어디서 잘 안 나타나는지를 알면 품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스캐터 다이어그램 혹은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자, x라는 값과 y라는 값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온도인데 이게 어떤 제품의 강도다.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의 또 위치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온도가 높으니까 전반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하란 얘기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아주 간단한 도구지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차트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컨트롤 차트 우리 SPC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그것을 인지하는 도구를 이용해라. 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다음 cause and effect diagram. 이게 원인과 영향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말로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에요. 가오루 이시가와 교수가 개발했다고 하는 건데 뭐 단 게 아니고 어떤 퀄리티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그냥 각계전투로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아무거나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생선뼈처럼 큰 척추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생선뼈를 그리는 것처럼 이게 캐테고라이즈를 하라는 거지 먼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메저먼트의 이슈인지 휴먼의 이슈인지 뭐 머신의 이슈인지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휴먼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라는 거지. 휴먼에 관련된 거를 고민하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세분화돼서 나올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고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게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우리 이런 품질 문제 있으니까 원인 좀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얘기하고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게 있을 거라고. 중요한데 빠뜨리는 거. 그런 실수를 피하자는 거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큰 굵직한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퀄리티의 세븐 퀄리티 툴즈를 봤고요. 자, 그다음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는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라는 건데요. 품질과 관련된 상을 제정해서 주는 거네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왔던 게 말콤 볼드리치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라고 해서 말콤 볼드리치라는 요런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미국의 상입니다. 말콤 볼드리치라는 사람은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어떤 산업이 막 일본한테 막 뒤지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US 컨그레스에서 1987년도에 니스트라고 하는 National Bureau of Standard and Technology, 그러니까 표준 기술부네요. 국가 표준과 기술에 대해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이 니스트라는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상을 제정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재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상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업이 품질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 수준을 평가를 해서 상을 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 지금도 이 상을 주고 있는데요. 대통령상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어떤 수상한 기업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명예이기도 하고 이런 상을 받으면 저 기업의 미래가 튼튼하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콤 볼트리지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가 아주 성공을 하자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막 상을 만들었죠. 유럽에서는 EFQM, European Foundation of Quality Management Excellent Award라고 하는 상도 이렇게 만들고요. 일본도 JQA, Japan Quality Award라는 걸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들었습니다. Korean National Quality Award라고 해서 자, 이런 로고를 가진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국가 품질 경영상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표준협회라는 곳에서 표준협회 우리나라 그 에이전트죠. 예. 정부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그 밑에서 일을 담당하는 조직인데 뭐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라고 부르는 조직에서 이 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니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는 KSA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도대체 뭘 평가하느냐? 경영의 수준을 평가해. 자, 그럼 평가하려 그러면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국가 품질상 할 때 이런 평가를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범주를 7가지로 나눴어요. 이 회사의 리더십이 어떠냐? Strategic Planning, Customer Focus, Work Focus, Operations Focus, 그 다음에 뭐 Result, 그 다음에 여기는 Measurement, Analysis, Knowledge Management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고 요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성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냥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경영학의 전 분야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즈 포커스라는 게 우리 운영 관리,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얘기하는 거고요. 워크포스 포커스라는 게 인사 조직을 말하는 거죠. 인사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커스터머 포커스는 마케팅 활동, 영업 활동 잘 기획해서 그런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느냐. 스트래티직 플래닝 이런 거는 이제 기획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경영학의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리더십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성과.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측정을 하고요. measurement, analysis, knowledge management 이거는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따지면 뭐 경영정보학, MIS나 뭐 회계학, 재무학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하고 있느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업을 시상한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자, 마지막인데요. 자, ISO 9000 이게 뭐냐면 이 ISO란 말이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ISO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사가 있고요. 194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네요. 국제 표준화 기구. 그래서 ISO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표준화 기구라는 것은 일단 먼저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요즘처럼 글로벌라이즈된 이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사를 하나 만든다.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데 국가마다 다 규격이 달라. 자, 그러면 교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 기관에서.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을 그래서 여러 각국의 대표들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뭐 통신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뭐 엔진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의 표준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점점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뭘 제정했냐면 ISO 9000 시리즈라는 것을 제정했어. 뭐 9001, 9002 막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9000 시리즈라는 걸 제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경영 품질의 표준을 제정한 거야. 즉
품질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려면 그들의 경영 활동은 이러한 표준을 따라야 한다. 뭐 인사 관련된 것은 어떠해야 되고, 마케팅 관련해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it is a generic standard broadly applicable to any type of organization. 모든 조직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좀 이렇게 범용적인 그런 경영 품질을 나타내는 표준을 제정한 거죠. And it's often used to demonstrate the supplier's ability to control its process. 즉, 이 ISO 9000의 인증을 받은, 즉 이게 인증을 받냐 안 받냐, certificate입니다. 이건 그냥 상이 어워드가 아니고 인증, certificate인데요. 이 ISO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 ISO라는 조직이 이런 인증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각각의 기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각국에 이러한 역할을 나눠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 ISO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KSA라는 기관도 있고요. 무슨 뭐 생산성 본부라는 것도 그걸 하던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능률 협회 뭐 이런 곳에서도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에다가 권한을 배분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느 특정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은 믿을만한 기업이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ISO 9000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증을 줄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할 심사위원들이 가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다. 그러면은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 해가지고 이 ISO 9001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캐테고리에서 뭐 인증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고, 이건 보니까 독일 같았어요. 보니까 독일 같은데, 독일에서도 이제 독일에 있는 그 에이전트가 어느 기업에 대해서 인증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이 인증서를 이제 자랑 삼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고 튼튼하고 체계적인, 즉 뼈대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랑 거래합시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퀄리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조금 이제 스트래티직한 이슈들을, 어프로치들을 제가 좀 여러 가지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리고 SPC에 관련된 강의를 이제 4개로 쪼개서 이때까지 해왔는데, 자, 그런 내용 중에 몇몇 이슈들, 문제들을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자, 이 클래스에 이제 홈워크 프로그램을 각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